방금 소개받은 저 이동률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학생 대상으로 특강을 해주셨는데 트루스포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회원님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의 그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이시죠? 사이버 심리전인데 크게 첫째는 이제 북한의 그 대남 사이버 공작 실상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버 심리전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향후 전망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은구 대표가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녹화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제 강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면은 여러 가지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일단 트루스포럼에서 일단 녹화를 하고, 녹화 내용 중에 민감한 부분은 좀 빼고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 사이버 이 공간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 이게 비대칭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분사학적으로 말하면 비대칭 전략은 뭐냐면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상대방, 적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력을 비대칭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대칭 전략은 핵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제공하면서 지금 무수단급 3,500km가 넘는 무수단급의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화무기, 북한이 생화무기를 한 2,500톤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생화무기 보유하고 있지 않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비대칭 전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이버 해킹 전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이버 강국이지만은 저희는 해킹을 안 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마음껏 해킹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 분야도 바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강조할 것은 바로 종북세력입니다. 이 종북세력은 것은 우리 내부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인데, 자, 지금 북한은 우리 내부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종북세력은. 그런데 북한 안에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추종하는 종남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전력, 이 종북세력도 대표적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한이 지금 많은 분은 북한을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데, 북한에는 일단 인터넷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됐어요. 그럼 구축된 데는 뭐냐면은 인터넷 RM만이죠. 북한의 주요 기관하고 관공서 쪽으로 연결된 인터넷 RM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한적으로 평양을 비롯해서 몇 군데는 이제 인터넷망을 갖고 돌아가지고 보는데, 일반 평양 시민들은 아예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양에서 7차 당황되어야겠다. 그래서 막 전 세계 한 200여 개 언론 기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이제 북한의 고통강 호텔이라든지 또는 고리 호텔에다 이제 갖다 놓고 쓰는데, 제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인터넷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니까 북한이 인터넷이 완전히 구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공간에서 특수한 그 영역 대역에다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북한은 안 돼 있는데, 북한에게 사이버 인프라는 형편없죠. 형편없는데 해킹 전력은 세계 4위입니다. 이거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CIA에서 해킹 전력을 평가하는데 1위가 어디냐? 미국이죠. 2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를 일부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으로 봐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이버 해킹 전력은 세계 4위 정도의 위상이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민재
북한이 이 사이버 쪽에 추진한 것은 김정일이나 이 김정은이가 사이버 관련해서 직접 내린 그 교시라든지 이제 방침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달에 한 얘기가 사이버는 핵 미사일과 함께 바로 3대 이제 만능의 보험이라고 하는 거니까 2014년 6월 28일 날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어디 갔냐면은 북한의 그 사이버 전담 부서인 기술정찰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찰총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정찰국이 평양시대 외곽에다 새로운 청사를 쳤어요. 이날 이 새로운 청사 사이버 공격을 전담하는 기술정찰국 청사를 이제 중공하는 날 직접 이제 여기 방문해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들의 사이버 거점을 밀수에 장악하고 무력화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이제 김정일의 지침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중요시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전개한 이유는 뭐냐? 북한 정권의 목표인 우리 남한을 해방할 전함반도를 공격하겠다라는 그 대남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여서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인프라가 최고 수준이고 또 저비용 고효율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사이버 공격을 하면 그게 하나 더 나와 있는 오늘 주제인 사이버 선전선동, 사이버 심리전에 주력을 합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선전선동하는 거죠. 심리전 차원이고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획득합니다. 해킹을 해킹.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테러를 하고 그 다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간첩 교신을 합니다. 교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외화벌이에 약속니다. 외화벌이. 읽어보시면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에 북한이 자행한 대표적인 것 2009년에 77 사이버 대란 이 북한이 디도스 공격을 했는데 백악관 홈페이지 그도 말이 마비를 공격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2011년에 삼산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가 버렸고 2013년 3월 20일 날 해서 약 165개만이 또 당했고요. 6.25 남친전쟁 기념해 가지고 6.25 분별해서 청와대 홈페이지 완전히 이제 북한에 접수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 한수원 해킹, 하우리, 삼성 2000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주요 군 장성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휴대폰 및 군장성 휴대폰 20여 개가 털려버렸어요. 악성 코드에 감염돼가지고 다 북한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포인트가 없어서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북한이 이것은 A라는 사이버 조직, B, C, D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자행한 이 디도스 공격은 정찰총국 백기 연락들하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모아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B9에서는 뭘 했냐면은 이 북한 북한군 총참모부에 지휘 자동화가 있는데 거기서 일으킨 겁니다. 해킹 이메일, 그 다음 D, C 나와 있는데 올리실래요? E, F 올리시면 나옵니다. 이제 사이버 심리는 통일전선 분야에서 주로 합니다. 단어하지만은. 그 다음에 사이버 가족 교실은 이제 문화교육이라는 부서인데 좀 넓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동안에 지금 북한이 자행한 한손 해킹이라든지 서울 지하철공사 풀렸죠. 서울 지하철공사에 하청업체를 털었어요. 자동으로 열차를 제한하는 장치를 털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털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악성코드를 입력시키면은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열차가 자동제해야 되는데 여기서 쉬고 또 출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조작하면 뒤에서 그냥 추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죠. 이러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 뒤쪽을 또 건드는 겁니다. 이제 방산업체를 공격해서 이 방산업체도 당했고요. 여기 지금 나와 SK 한중으로 설계 도면까지 다 빠져나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작년에 군장성들 통화내용 유출되었죠.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 휴대폰도 털렸기 때문에 심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국방 통합 데이터 전산망인데
지금 이제 모든 국가 기관망에는 망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인터넷망하고 내부 망하고 망이 분리돼서 서로 이 데이터 이동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이 서버가 지금 개룡되어 있는데, 개룡된 서버에서 유일하게 2,000개가 넘는 서버 중에 유일하게 인터넷망하고 내부망을 연결시키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북한이 이걸 찾아내가지고 이걸 뜯고 몽땅 다 하셨어요. 이는 북한 해킹을 담당해야 국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해킹을 당해버렸어요. 이걸 타고 돌아가죠. 이 딱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걸 찾아내가지고 몽땅 털어가버렸죠. 이런 이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간첩들이 교실을 합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90년 중반부터 이메일을 통해서 간첩들이 교실을 했어요. 이게 이전에는 뭘 했냐면은 직접 그 무전기를 가지고 단파 나도를 가지고 이제 교실을 해왔는데,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들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교실을 하는데 90년 초반에는 좀 낮은 단계에서 교실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이제 음화된, 쉽게 말하면 암호로 이제 복화시킨 그런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걸 열어보게 해서 통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왕계산 사건, 2014년 왕계산 사건 때를 보게 되면은 최첨단 암호화 메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이라는데 뭐냐면은 북한이 메일을 보내요. 국내에 침투한 간첩한테 왕계산한테 보내면 메일을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서울중앙미간지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이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그런데 상호 약정된 암호 해독표를 집어넣으면 그게 거치고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지령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왕계산 간접단하고 북한하고 교신할 때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인데, 이 방식은 그 2001년 그 9.11 테러 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9.11 테러 알겠지만은 알카에다의 총책인 빈 라덴이 미국에 안전하게 착륙한 조직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조직원이 메일을 까볼까 뭐가 하면 모나리자 미소라는 유명한 그 그림판이 나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은 뭐냐면 히든 메시지, 숨겨진 지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미소라는 그림 파일 속에다가 상호 약정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다 거치고 나오는 게 뭐냐? 어택! 공격하라. 그 지령을 받고 9.11를 자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이 국제정보기관의 최초로 나온 게 바로 9.11 테러입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은 그 그림 파일이라든지 mp3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음악 파일,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히든 메시지, 숨겨진 지령을 넣는 거예요. 상호 약정된 암호 해독 프로그램 없이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왕계산한테 지령을 내리는데 그 이메일을 까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서울중앙일간지 기사가 나오고 그 속에다가 이제 약정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넣으니까 이제 거치는 거죠. 거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교수고, 최근에는 이제 그 사이버 드보크라는 게 있는데, 이 드보크라는 말은 원래 그 러시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첩이 A라는 간첩이 B라는 간첩한테 직접 만나서 지령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인 전달 방식입니다. A라는 특정한 지점에다가 전달할 내용을 갖다가 은닉을 시켜놓고 B라는 간첩이 다시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드보크 방식, 무인 포스트라고 하는데, 사이버 드보크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 간첩하고 우리 국내 활동하는 간첩망이 주로 외국계 이메일 계정을 공유를 합니다. 이메일 계정을 공유해가지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서로 같이 나눠 가져요. 그래서 지령할 내용을 갖다 놓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암호화시켜서 넣어놓죠. 그러다가 그거 받아가지고 보고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암호 풀고 또 보고하고, 이런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이제 지령을 전달하고 받고 보고하고는 이런 식으로 좀 진화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재밌는 게 바로 이 사이버 웨어버입니다. 지금 북한이 2년 동안 사이버 거점을 통해서 얻어들인 게 한 1억 원 정도, 1조 원 정도, 1조 원 정도. 1조 원 정도인데 엄청난 1조 원을 사이버 웨어를 하는데,
그럼 주로 뭐 하느냐? 지금 북한이 해외에요. 100개 거진이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 쪽에서. 이 북한의 사이버 이 요원들이 해외에다가 무역회사 우리 위장에서 거점을 가지고 바로 사이버 이제 공작을 전개하면서 뭘 하느냐? 걷다 더해가지고 사이버 매각을 합니다. 주로 뭘 하냐면은 예를 들면 주요 그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갖다 불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도박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면은 1억, 2억 걸리는데 중국에 가서 조선족한테 부탁하면은 한 몇천만 원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조선족이 아니라 그게 북한의 정찰 총국 소속, 능라 연구소 소속의 공작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법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팔아줘요. 근데 얘들이 그냥 파는 게 그 안에다가 원천적으로 악성 코드를 씌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포크를 친다.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일단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앱을 까는 순간 악성 코드가 다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다 북한이 디도스 공격할 때, 필요할 때 다 좀비 PC로 활용됐습니다. 이런 방식. 그 다음에 돈만 주면요, 이 북한의 이 사이버 요원들이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정 사이트를 좀 마비시켜가지고 경제적, 재산적 손익을 보고 싶다 보면 중국에 가서 조선족한테 부탁하면은 특정한 사이트를 특정한 시간에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비시켜주고 그 돈.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아예 그냥 이 도박 사이트가 돈이 잘 번다고 생각되니까 아까 국내 사인성 게임업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싼 값에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어주고 전체 금액 수익 금액을 6대4로 나눠서 먹습니다. 북한하고 국내 업자가. 그리고 또 뭐라 하자면 아예 직접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합니다. 2014년 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북한 업자들 8명을 전적으로 체포해서 구속시켰어요. 그때 150만 달러가 현금에 150만 달러 때 압수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캄보디아에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직접 수익금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벵글라데시 중앙은행에 털렸거든요. 털렸는데 이게 8,100만 달러입니다. 900억이 넘어요. 이걸 이제 북한이 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그 워너크라이 낸서메였죠. 이 낸서메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도 북한 소녀라고 이제 미국의 NSC 국가안보국이 공식 발표를 했죠. 넘어가보죠. 미국의 그 국가안전국 부국장이 이 벵글라데시 중앙은행 작년에 터진 거죠. 8,100만 달러. 예, 900억을 넘습니다. 이거 북한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번 것도 맞아요. 이번 것도 이 랜섬웨어. 이 랜섬웨어라고 아시겠지만은 사이버 인디들도 그런 겁니다. 특정한 사이트에 이 공인인증을 갖다 마비시켜가지고 암호를 바꿔버렸다,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푸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인질극이죠, 랜섬웨어. 이런 방법. 그래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계속 크죠. 저는 원래 이 사이버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제 주 전문은 뭐냐면 북한의 대남 공작, 간첩 공작이나 대남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이고 국내에 북한에 있는 국내 종북세력들 이쪽 좌익세력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사이버 쪽에 관심 갖게 됐냐면 1990년 중후반부터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하는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대남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을, 사이버에 대한, 사이버 공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이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이버 공간을 공작을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농협 전사망 해킹상이 터졌다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이버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해킹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이것은 뭐냐면은 에비던스를 찾아야 돼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이버 공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공학은 이제 좀 이제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사이버 안보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2013년 3월 20일 날 MBC, YTN 등 언론사하고 금융사가 털려버렸거든요. 95개가 털렸는데 조그만 회사까지. 그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MBC에서 막 연락이 왔어요. KBS는 믿고. 그래서 생방송에 제가 MBC 출연했어요. 이게 MBC 3.1 공국 때 나온 거예요. 그 생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 일을 하는데 여자 아나운서가 한 얘기가 이번 이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주저없이 이거 북한 소행이다. 북한 정찰총국에 있는 기술총국의 소용으로 보인다. 그럼 그러한 판단 근거가 뭐냐? 제가 세 가지를 제시했죠. 어떻게 왜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할 의지를 가진 집단이 없냐 이걸 봐야 된다. 두 번째, 어택 오리엔테이션. 지금 이 정도 하려면요 최소한 1년 이상 북한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먼저 심어놓고 그 특정 대상사에 심어놓고 이걸 잘 숙성을 시켜서 백도어를 만듭니다. 백도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특정 서버에 가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인인증을 받지 않고 뒷문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 놓고 뒷문을 드나들면서 악성코드 심어놓고 또 자료 떼우고 흔적 지우고 다 그래요. 1년 이상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이러한 그 조직이 있어야 돼요. 이 정권에 처해서 하는 것이지 일개 뭐 어나니머스라든지 해킹 그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어택 캐패시티. 공격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이런 공격할 때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은 북한밖에 없다. 북한이다. 그리고 이제 아직 특정을 하고 있는데 나왔는데 제가 분명히 10개월 이상 공개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방송 마치고 막 나오는데 우리 경찰청에서 아는 담당 계장이 전화가 왔어요. 아, 유 박사님, 내가 지금 그 생방송 잘 봤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이렇게 북한하고 단정을 하느냐. 만약에 북한으로 단정했다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밝혀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막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제가 이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서 그분이 이제 김모 씨인데 김선주 우리가 보면 딱 아는 거 아닌가? 걱정 말아라. 그리고 제가 이제 달렸는데 딱 이제 28일째 정보합동조사 대응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실제 북한 소행이다. 북한이 10개월 전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공작을 해서 이번에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이버 공학적으로 에비던스를 찾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북한이 지우고 나와도 그 서버 다 분석하면 거기서 악성 코드 지운 거 다 나와요. 악성 코드 이용을 보는 겁니다. 이 악성 코드 이용이 어느 곳이냐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를 공격하는 경위조가 있어요. 바로 북한이 직접 특정 서버에 타겟에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3개국, 4개국을 병행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북한이 그동안에 자행한 각종 사이버 테러 때 사용했던 경위지를 우리 당국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60%가 그 3.15 공격 때 그대로 경위지가 다시 이용됐어요. 그 다음 악성코드 이용 경위지. 그 다음에 이제 IP를 역추적하니까 중국이 나오고 그 중국의 IP 주소를 보니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P가 나오는 거죠. 북한 소행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넘깁시다. 아까 제가 한번 넘기실래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북한의 대남 공작, 간첩 공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찰총국이라는 부서가 2009년도에 당시 국방위원회, 지금은 이제 전시 강력부 국무위원회가 됐지만 북한의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이라는 특수부대를 설립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돌려보실래요? 네. 이 기술정찰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찰총국의 기술총국이라는 부서가 사이버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예요. 이거가 제일 총공작입니다. 사이버 공작. 그 다음에 이제 북한도 이 북한군 총참모부의 지휘자동국이라는 부서에서 또 사이버 공작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전술은 통일정보를 하고 주로 이제 사이버 심리를 합니다. 문화교육은 이제 간첩을 난파시키는 전문부서인데 여기에 이제 간첩 교육을 합니다. 능력에서. 그래가지고 저마다 이제 여러 대남 공작기구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정찰국하고 여기 또 정찰국도 정찰국 자체적으로 합니다. 해외정국하고 매우 복잡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버튼을 다시 보죠. 그게 이제 사이버 요원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그 기능하고 사이버 공작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하고 연구하는 기능하고 나눠봤어요. 그래서 사이버 요원 양성은 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용어 양성하는데 이쪽으로 가기 전에 어디서 양성을 하냐면 여러분 북한의 소학교, 우리가 초등학교나 북한은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합쳐서 고등중학교라고 해요. 5년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그 사이버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수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애들 졸업하면 다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유명한 미림대학, 김일정치군사장인데 여기는 뭐냐면 평양시 미림동에 있다고 해서 미림대학이라는 거예요. 이 모란봉 대학이 제일 중요한 대학입니다. 이건 대학이 아니라 이 간첩 양성, 사이버 간첩 양성입니다. 다 정리돼요. 우리 4년대 대학을 하고 있어요. 정찰총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모란봉대학. 전반적인 사이버 연구는 국방과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사이버 공작을 북한 총참모부에서 하고 있고 적공국하고 정찰총국이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당에서 하는 게 이제 하나 올리시죠. 통일전 선도의 작전. 이 작전전은 주로 이제 대남 심리전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같이 얘기했지만 문화교육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6,8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이버 공작을 전개하는 작전 요원들, 예? 직접 작전 전개 요원은 한 1,700여 명인데 7개 조직. 아까 그 정찰총국의 백팁 연구소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 조직이 있고요. 이 작전팀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보완해주는 팀들. 이 기술 지원 인력이 한 5,100명. 13개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도록 약 20개 조직에 6,80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여 명이 사이버전한 데서 잘못된 거고 이게 엄청난 인원입니다. 이 인원이 엄청난 인원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군 사이버 사령부 인원 000명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북한의 사이버 공작 개관을 살펴봤고 이제는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하고 그런 거 보죠. 지금 이 사이버 심리전은 뭐냐면 적세 의식화의 수단이고 침도 의식화의 수단입니다. 특히 네오 유용비하고 처지 흑사전제를 갖다가 펼쳐가지고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안보를 지금 이 사이버 심리전은 뭐냐면 적세 의식화의 수단이고 침도 의식화의 수단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네오 유용비하고 처지 흑사전제를 갖다가 펼쳐가지고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재되어 있어요. 밀적으로 뜻하는 것만 크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제가 4가지 얘기했잖아요.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 해킹, 사이버 테러, 간첩 교수 다 얘기했는데 왜 그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왜? 사이버 테러나 해킹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아는데 서서히 우리 젊은 어린애들 아직 사물에 대한 가치 판단이 써있지 않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다 버리고 사회주의 봉사주의 사상을 믿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북한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공간에서 무식화가 됩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을 찬양하는 카페를 하나 접근했어요. 그 경찰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수사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대구에 있는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 북한 찬양하는 카페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연락 왔길래 그때 제가 경찰관이 있을 텐데 용부관님 그래서 야 아니다. 그 초등학생이 거 아니야. 아마 걔 아버지나 삼촌이 걔 명의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해봤더니 아니라는 거야. 진짜 초등학생이 14살 먹은 놈이 그걸 만들었어요.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막 이런 것을 초등학생이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데 북한에 이런 사이버 심리에 녹아나가지고 지금 초등학생이 당할 정도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심리전의 기조는 딱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반대한민국입니다. 반미국, 반자본주의, 그리고 친북한입니다. 북한 찬양, 짠북한, 찬양, 북한 찬양합니다. 반대한민국, 반미국, 반자본주의. 그래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전개하는 각종 내용을 저희가 접해보면 그 네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대로 국내 이 종국이라든지 일부 그 시민단체들 웹사이트에 이게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확산, 트윗되면서 막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한민국, 반미국, 반자본주의, 친북한이니까 얘네들이 지향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여기에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퍼뜨려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선동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의식하게 접하게 되면 그게 진실인 줄 알면 진실인 줄 알면 다 페이크 뉴스죠. 가짜 뉴스죠. 네. 지금 사이버 심리전을 그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이 통일전선부입니다. 이 통일전선부의 작전처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하는데 해외에 한 160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SNS 계정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한 1000여 개가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무차별적인 다방면에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는 거죠. 그 내용은 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지금 현재 좀 이 구국전사라는 사이트하고 우리민족끼리가 제일 유명한 사이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보안 사이버 요원들이 매일매일 구국전선하고 우리민족끼리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구국전선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이것만 잘 보면 우리 국내 종북 주사파들이 어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매년 1월 1일 날 되는 한민족 신년 메시지가 나오죠. 1년 동안 이렇게 투쟁해라 나오고 또 뭐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다. 방미 얘기하는 적이 어떻게 투쟁하라. 다 내놓습니다. 특히 메아리라는 것은 작년 3월달에 최근에 개설된 건데 좀 이따 협력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통계가 바뀌는지 모르지만 현재 162개 종북 웹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한 80여 개입니다. 사이트 이름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지정하는 12개, 노동신문하고 내나라 등 북한이 지정하는 종북 웹사이트 12개. 주로 미국, 일본, 중국에다가 서버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다 있어요. 스페인 얼마? 네? 스페인으로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60개 정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댓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통일전선부 사이버 전담 팀에 가면, 부서에 가면은 댓글만 아침부터 밥만 처먹고 24시간 댓글만 다는 팀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그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아브라 강좌가 있어요. 아브라 강좌를 아실 겁니다. 여기 딱 들어가서 그 댓글을 쫙 보세요. 보면 좀 이상한 댓글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댓글을 올렸는데 이 어체가 문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문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보고가 좀 이상하다, 이것도 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댓글이 내용이 말이죠. 어투라든지 문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적고와 용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북한의 적고와 공작은 뭐냐면 난파되는 간첩들한테 남한 실정을 제대로 알도록 하는 교육을 적고와 교육이라고 해요. 적고와 인엄화 교육이라고 하죠. 적과 교실인데 이제 댓글 사이버 공작 심리전 부서에도 그 적고와 댓글팀이 따로 있습니다. 얘들은 뭐냐면 일단 댓글을 이렇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부터다가 짜증납니다. 미 제국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북한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적고와 팀들이 말을 바꿉니다. 아우 짜증나. 최신형 젊은 애들 쓴 용어로. 미국 놈들이야말로 우리의 주제잖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문투를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바꾸주는 댓글 전문.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댓글이 북한이 보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IP 추적을 해야 되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IP 추적을 2개의 댓글을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하니까 중국이 나오는데 여기 210으로 시작되는 것들, 5일 시작되는 다 북한 IP 대기입니다. 북한 IP 대기예요.
북한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망에서 총 1024개의 그 IP 분야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KT 코리아 나오죠. 북한 최신체에 갖고 있는 거라고 북한 예를 들면 북한의 무슨 뭐 미역업체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이 175 좀 45 남은 거다 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을 다는 데를 갖다 좀 이상한 댓글, 심한 댓글을 역수적으로 돌아서 보면 다 결국은 북한이 나오는 거죠. 북한이 중대를 사용하는 IP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투입이 벌었어요. 일명 광우병 투입이 벌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심하게 이제 시위를 할 때 서울에 사는 김모 씨라고 40대 김모 씨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나 배치했어요. 지금 청계광장 앞인데 경찰이 여대생을 방패로 쪄가지고 여대생이 피를 흘리고 가는 질질 끌고 왔는데 죽었다더라. 이런 완전 그냥 센 유언비어를 갖다가 적어가지고 트윗을 이제 모바일로 막 돌리니까 그 가까운 친지들이 그걸 보고 지인들이 보고 너무나 분개해서 이 사람들도 또 계속 막 다 보이는 겁니다. 삽시간에 그냥 쫙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그 최초 발신자를 역추적을 했어요. 추적해서 봤더니 서울에 사는 40대 김모 씨가 나와요. 그분을 연행을 했죠. 연행을 해서 네가 무슨 근거로 이러한 악성 위험비를 날렸냐 했더니 위험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 포털 그 카페에 보니까 그런 게시글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날린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금 그 아고라 그걸 토론 광장을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그 댓글이 있어요. 그 내용 똑같은 거. 그래서 이 댓글을 갖다 한 달 동안 추적했습니다. 최종 발신자가 어디냐? 보낸 데가 미국이 나와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하는 되게 잘하는데 하여튼 미국 교민이에요. 미국의 교민이 자기들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요원이 그걸 타고 들어와가지고 다음 아고라 광장에다가 거짓 게시글 달고 거기에 분노를 느낀 사람이 그걸 휴대폰에 날렸다가 그 얘기가 난 거죠. 이런 식으로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장난친 최근에 그 사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작년에 3월달에 중국의宁波에서 유흥식당 해외 종업원 12명 여자 종업원들하고 지배인 1명 13명이 탈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불았죠. 이 계속 북한하고 국내 종국들 또 민변들에서 12명이 다 석방하고 난리 치고 이런 상태인데 그 와중에 2016년 5월 8일 아까 메아리라는 그 종국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메아리의 이제 주관처는 조선 아리랑 협회라고 있는데 북한이 하는 겁니다. 이 메아리라는 종국 웹사이트에서 해외 식당 종업원 소정아가 죽었다. 북한으로 공화국으로 보내줄 걸 요구하다가 단식 투쟁을 벌이다가 죽었다. 라고 5월 8일 처음 나왔어요.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돼가지고 AA의 기반 서버를 두고 있는 민족통신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노빌람이라고 북한을 200에 잡았다 갔던 종국인데 이 민족통신 웹사이트에 바로 이름이 게재됩니다. 해외 식당 종업원 단식 중 사망했다. 공화국으로 송환을 요구하다 죽었는데 이 사실을 국정원 전직 간부가 제보를 해줬었다. 아주 당시에 제보자까지 밝혔어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러자 이게 이제 뒤늦게 국내로 막 들어옵니다. 5월 15일 날 그 자주시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여러분 그 자주민보라는 게 있는데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으로 이 사이트가 또 오프라인하고 잡지를 만들고 또 온라인을 하는데 이 잡지를 폐쇄시키고 국가보안법으로 대표자가 구속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명칭을 바꾼 겁니다. 대표자를 바꾸고 자주시보로 다시 개설했어요. 5월 15일 날 자주시보에서 특종이라고 해서 크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외신이 받아가지고요. 5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외신이고 국내 뭐 세계일보, 조선일보 다 났어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5월 16일 날 통일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합니다. 사실 뭐이다. 그리고
국정원에 있는 국정원의 탈북자 보호센터에 있는 인권보호관 여자분인데 현직 부장한 겁니다. 이분이 탈북자 인권 보호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분이 직접 탈북자 이탈리안 보호소에 가가지고 직접 12명을 다 면담했어요. 그래서 서경환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휘둥휘둥 잘 보고 살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멀쩡히 잘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북한이 가짜뉴스 만들고 종북 웹사이트가 쏟고 외신이 받고 국내에서 받아가지고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실험을 쓰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보게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가짜뉴스, 또 유언배를 북한의 통정부에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외 거점이라고 보입니다. 해외 거점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리포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그대로 이제 붙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통정부 라인하고 문화교육이라는 대남부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국내에다가 선동하는가. 유통 경로를 제가 대표적으로 좀 2개만 좀 बता놓은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제가 이제 민감하게 2015년까지 우리 경찰청에서 사이버 보안을 하면서 종북 웹사이트를 발견해서 차단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NS 계정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공식으로 제출해서 이게 불법 통지 인정이 되면 또 차단할 수 있게 되면 차단하고 있는 거. 불법 카페도. 그래서 지금 이 통계를 보듯이 지금 사이버 사기로는 이 선전선동 심리전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단톡 시스템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보면은 예를 한번 봅시다. 2012년 1월 4일날 민족이라는 북한의 정부 웹사이트에서 죄악을 느낀 반역회당에 2010년이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딱 하루 돼가지고 1월 5일날 한총련 홈페이지에 글자 한 글자 안 펴는데 똑같이 그대로 그냥 게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사이버 심리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 유포시키면 하루도 안 돼서 한총련 사이트에 그대로 똑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 혹시 소울드레스라는 카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개설된 카페인데 조직원이 이 카페 회원수가 15명이 넘습니다. 이 카페는 뭐냐면은 20대,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이 패션 정보를 주로 이제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패션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예요. 15만 6,253명이 넘습니다. 소울드레스, 영혼이 있는 옷이다 보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인데. 근데 여기에 15만 6천 명이 회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이트에 국내에서 사이버 전사 3명이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여자 2명하고 남자 1명. 회원으로 가입하면 처음에는 준회원이 돼요. 이게 준회원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냥 글을 게재할 권리는 없고 그냥 글을 읽을 수 있어요. 해설만 갖고 들어가서. 그런데 열심히 퀴즈를 풀고 열심히 방문하고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에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이 2명의 여자와 1명의 사이버 분이 이 퀴즈 문제에 맞춰가지고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되면은 이 게시판에다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 3명의 여자가 어떤 일을 했냐?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한 명 보세요. 하루에 게시되는 이 소울드레스라는 이 카페에 게시되는 글 중에 3분의 1을 전체 게시 글의 3분의 1을 이 3명의 사이버꾼들이 집중적으로 자기를 게시합니다. 자, 소국이 개방되면 한국인들은 몇 년에 국내에 죽는다. 몇 년에, 지금 2008년인데 2017, 10년 됐는데 좀 소고기 먹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돼. 사형선을 받는 거니까. 이거 보세요. 더 무서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간 광우병에 걸려가는 게 크다는 거야. 전 세계 국민 중에. 이런 식으로 막. 당신도 5년이면 광우병이 발병해 사질 비틀며 죽어간다. 지금 2008년 이후에 사질 비틀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얘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게시글 얘기 나왔어요. 자, 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문제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문제, 우리 자식들의 문제다. 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올리니까 이 서울대에서 회원들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패션 정보, 미용 정보에 관심 있는 젊은 여성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한번 보실래요? 2차례 모금 운동을 했는데 5천여 만이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한겨레 신문하고 계약을 신문에다가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광고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청 앞마당에 가가지고 소울드레스라는 깃발을 딱 들고 한번 집회하면 보통 한 6, 700명이 모여요. 소울드레스 앞에 회원들이.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 의식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무관한 이 젊은 20, 30대 젊은 여성들 갖다가 완전히 이제 광우병 투쟁에 이제 주역으로 등장하게 하는. 여러분, 유모차를 끌고 나가야 된다. 제일 먼저 나온 것도 여기입니다. 서울에서. 시위할 때 유모차를 끌고 나와.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집단 의식화, 이게 좀 매우 무서운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들이 어딜 가냐면 3명인데, 그 다음에 좀 인원수가 많은 게, 화장빨이라는 사이트인데, 혹시 화장빨이라는 사이트 들어봤어요? 카페? 화장빨이 뭐냐면, 그, 여성분들 미용 정보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어떻게 하면 피부가 하얘진다, 뭐 한다, 뭐. 무슨, 여기 한 5만 명 되는데, 이거 가서 접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 데가 그냥, 쌍코. 쌍코는 뭐냐면,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하는 성형 정보를 배워하는 사이트야. 자, 20, 30대 젊은 여성들. 노무현 대통령이 쌍수를 어디서 했더라? 어디 성형외과 가면 쌍수 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 뭐 이런 성형 정보를 거의 여기다 한 5만 명 되는데 이게 접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쌍코, 그 다음에 화장빨을 접수해가지고 얘는, 예? 예. 이제 젊은 여성들이 사상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25만 명이 가입된 대한축구협회 이제 축구 동호회 모임을 봤습니다. 25만 명 회원수가. 이 세 놈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같이 똑같이 이제 장난질 게시판에 막 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구 동호회 모임의 그 쉽게 말하는 그 어드미니스트죠.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보니까 왜 세 놈이 들어와가지고 축구하는 관계없는 막 정치선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 그 일주일 만에 강퇴 퇴장시켜도 세 놈을 같아. 그래서 그 25만 명의 축구 동호회 사이트 못 먹었습니다. 지금 이 카페 소울드레스는 지금 다른 걸로 개편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 의식화 시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이버 침대. 계속 있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북한의 사이버 침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걸 정권처럼 하고 있어요. 정권처럼. 무슨 뭐 어나니머스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게 해커 그룹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아까 어택 캐패시티, 어택 어라이제이션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10년 전담부서를 운영하니까 체계적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이 그 IP 추적을 갖기 위해서 해외에 사이버 공격 거점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아주 예민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중국 단둥에 있는 북한의 사이버 거점에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핵 심리전 메일을 갖다가 또 내용들을 보내게 되면 아까 같이 세네 군데 경유를 해도 결국은 한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북한도 PC방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한 것들은 아주 악성 코드 오빠 이런 거 해가지고 할 때는 자기들 거점에서 하고 IP를 막 혼란시켜서 하고 간단한 것은 이제 PC방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PC방 가서 그 가서 올리고 잡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면 중국에 있는 PC방이 아니에요, PC방. 네? 이게 이제 북한 서양인을 갖다가 숨기로 하는 거죠. 계속 진화되고 있어요, 댓글이. 댓글 진화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진화된 댓글 공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온라인상에서만 해킹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어 장치를 통해서 방어막도 만들고 해가지고 장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같이 쉽게,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만은 악성 코드를 갖다 침투했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프라인으로 배워야 합니다. 2012년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2012년에 서울에 있는 조모 씨가 이제 국가정보원하고 서울경찰청이 이제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데 조모 씨가 중국에 가서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나 이제 받아옵니다. 이게 돈을 주고 싸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상적인 절차에 국내에서 특정한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또 프로그램 만들려면 2, 3억 드는데 중국 가면 5천만 원 안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갔더니 그 조선족을 하나 소개시켜줘가지고 이 조선족한테 이제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행성 도박 이제 프로그램하고 사이트를 구축을 했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조선족이 그 만들어준 사람, 제작자들은 조선족이 아니라 바로 북한 정찰총국의 요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는 이제 북한 요원인지 알면서도 계속 이제 같이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돈도 6대4로 이제 나눠먹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악성 코드 안에 웹이 이 앱 안에 그게 다 악성 코드가 심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 좀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320 디도스 공격하고 6.25 남침, 사이버 남침 할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 도박 사이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좀비 PC가 됐어요, 북한에. 이용해가지고 다 이제 공격한 거죠.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320, 6.25 남침, 사이버 남침 시작됐을 때, 정부 합동 대응팀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IP,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걸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북한성이다라고 하니까 기자가 질문을 해요. 그 악성 코드가 북한이 개발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7.7 사이버 대란부터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대형 공격 때 우리가 획득했던 악성 코드 유형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그 보안 회사에서 그 악성 코드의 유형을 갖다가 킴스키 계열로 명명을 합니다. 유명한 캐스베라고 유명한데 거기서 킴스키 계열인데 이제 국제 사이버 보안 업체에서 킴스키 계열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만든 악성 코드 유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근데 당시 이제 거기 기자회견에 나와 있던 모 부서 중간관가 나와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보안상 알려줄 수 없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마쳤는데 바로 그 보안상 알려줄 수 없다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2012년에 중국에 가서 정찰국 애들하고 계속 거래하면서 이제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걸 정찰을 하고 있는데 얘가 중국 가서 하루는 중국 그 북한 요원이 USB를 하나 전달하면서 여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깔아놨어요. 요걸 좀 유포시켜달라, 국내에 가서.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USB를 받아가지고 국내 와서 유포를 했는데 2,700여 업체가 감염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도 감염이 됐어요. 근데 인천공항공사는 그 사전에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은 사전에 탐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전에 발각해서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 무사했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됐으면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리다가 오르다가. 그때 직접 북한 공작원한테 받아온 USB 안에 들어있는 그 악성 코드 유형이 뭐냐 앞에 거 빼고 뒤에 리설트 딱 펌입니다. 그 악성 코드 유형 이름이. 이게 바로 3.20 공격하고 2013년 6.25 사이버 남침할 때 서버 속에 숨겨져 있던 거 찾는 거 다 삭제했지만 찾는 악성 코드하고 이건 온라인상에서 찾는 악성 코드하고 오프라인상에서 받아온 거하고 딱 일치하거든요. 완전히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됐는데 이걸 이제 공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낙성 코드를 약간 변형을 시켜요.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 변형된 것을 갖다 힘쓰기 기회가 멀리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신전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대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연결해서 사이버 신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북한의 사이버 신전의 표현은 아주 많습니다. 허위 정보, 역정보, 흑수점들 해서 남남 갈등이 보조되죠. 결국은 국민 분열이라고 사용하는.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을 갖다 중복시켜가지고 정치 혼란이 오고. 또 종북 좌파들하고 특정 세력들을 갖다 공화 활동을 결국은 공모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국정 실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국정 실책이 제대로 시행되는데 방해를 하고. 또 한국의 권력적 필기 선거 때는 대남 선거공작 사이버상에서 막 이루어가지고 이번에도 말이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라고 하면서 특정 후보 이름을 밝혔어요. 그래서 3명의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라고 하고 나머지 2명한테는 진보적 후보라고 해서 당선시키라고 했어요. 그 북한이 말하는 진보적 후보에 지금 저 윗분들 계십니다. 북한이 1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은 뭐 연계가 됐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자기 저쪽 진영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지들이 이렇게 특정을 벌인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서 국가적으로 국민 남기죠. 북한의 연방대통령한테 대남 노선을 선전해주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개망시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에서 아니라고 말이죠. 지속적으로 대남 신전하고 국내 종북단체들도 북한이 아니라고 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망신시키는 낙점을 쓰고 있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무장해시키고 북한 김정은 욕구를 결국은 이제 정당화하는 이러한 그 폐해를 갖다 연출합니다. 향후 전망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 정세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 남한 대 북한, 대한민국 대 북한 1대1의 싸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반도의 안보 전선은 어떻게 되냐면 1대2입니다. 대한민국 대 북한 플러스 중국 세력입니다. 앞에 있는 북한 우리가 견제를 그나마 좀 하는데 이 종북 세력은 문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조국이 북한이에요. 우리 뒤통수에다 이 겨누고 있거든요. 때때로 지금 싸움이 자꾸 1대1에 대한민국 대 북한 1대1에 싸우면 안 돼요. 1대2에 싸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북한의 그 사이버 공작을 보게 되면 10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낮은 단계에서 이미 중간 단계로 올라갔어요. 앞으로 이제 높은 단계 공작으로 분명히 선을 보일 겁니다. 진압이 되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높은 단계 사이버 심전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말했지만 앞으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해서 사이버 심전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종북세력 연계합니다. 아니, 의존할 겁니다. 직접 북한하고 국내 종북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아까 같이 북한, 해외 종북, 국내 종북에서 이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확대 재산을 이해하는 것도 보이고요. 특히 SNS인데 SNS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IoT에서 무슨 심리를 하냐? 라고 의문을 품다는 거예요. 인터넷 오브 띵스. 아니, 사물 인터넷에서 무슨 심리를 하냐? 심리를 합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지금 이 아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IoT 분야 문제인데 이 전자기기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삼성이나 LG LED TV 한 60m 살려면 돈이 한 2, 300만 가져야 되잖아요. 사이사로. 근데 거의 기능이 비슷한데 중국산 하이얼 TV를 사면 100만 원대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00만 원 싸니까 중국산 하이얼 TV를 집에 갖다 놨잖아요. 어떤 얘기가 그러느냐. 하면 좋습니다. 뭐 별별 차이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 중국에는요. 전자기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다 심어놔요. 이게 자기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넘어갔다가 이 하이얼 TV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타겟한테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가동을 시킵니다. 집 근처에서 공고차 성으로 가동시키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다 보지. 지금 여러분 이란이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를 만들려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루토늄 추출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걸 알고 사이버 공격을 당한 거 훨씬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된 IT 기기 안에 원천적으로 미국이 심어놨어요. 납품도 심어놓고 계속 보다가.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를 칩시다.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해킹하겠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접근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 중앙 제어망에 접근해서 해킹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지금 워낙 방어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 북한의 특수대원이 직접 원자력 발전소에 방호장치 출전차를 끊고 들어가서 중앙 전산망 제어망에 접근해서 악성품을 입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려울 겁니다. 왜? 북한 특공대가 아주 복잡한 방어술을 갖추고 있는 원자력 특급 보안실에, 1급 보안실에 접근해가지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하느냐? 내부 협조망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중앙 제어망에서 근무하는 특정인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포섭하는 거예요. 포섭 방법은 빚만 마련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 요거 갖다가 딱 하나다. 요거 갖다가 중앙 제어망에다 같이 집어넣다. 위에 있으면 꽂아놓으면 지가 다 해준다. 그리고 돈 낸다. 아니 여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미인을 써가지고 협박을 했어. 이제 안 되면요. 그 집 아들내미를 갖다 납치해버립니다. 이거 전파 안 시키면 네 아들 죽여버리겠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부 협조망을 갖다가 구축해서 그를 통해서 한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영향을 되면 이제 해양 데스크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상징적인 경우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국가기관망으로 보는데 국가기관망의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지 보수해주고 상시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기는 협력을 필요했습니다. 자, 뭐 하울이다가 뭐다가 이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인가를 받고 비밀 인가를 받고 국가기관에 출입하면서 특정한 서버에 대해서 IT 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해줍니다. 바로 이놈을 갖다 포섭하는 거예요. 이놈 포섭해서 이놈한테 똑같은 걸 협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IT 기기에다가 숨겨놓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가기관망에 납품되는 IT 기기는 국정원에서 보안 인증을 받아가지고 납품되니까 그래도 나은데 일반 민간업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IT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설비들을 갖다 놓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의 네트워크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이 든다. 똑같은 성능과 기능을 하는데 중국산 장비를 갖고 오면 7, 8억이 끝난다. 그러면은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기능도 별 차이도 없고 당연히 싼 거 50억짜리 말고 7, 8억짜리 해서 갖다 놓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그 회사의 서버 IT를 구축하는 순간 그 안에다가 총놈들이 원천적으로 악성 코드를 가시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번이 가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민간업체에 납품되는 이런 IT 또는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를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지난번에 삼성이 터졌어요. 그래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삼성 걸 가서 보려고 했는데 삼성에서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우리 별 여상 없다. 분명히 삼성이 틀린 걸 알았는데 삼성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 삼성이라는 기업체 중요한 핵심 정보가 나갔는데도 정부가 개입을 못해요. 이게 형사상으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압수수색을 받아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안전사고인데. 이게 빨리 사이버 안보법이 통과돼서 중요한 민간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런 데서 개입해서 실행명령 내리고 조사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민간 부분, 뭐, 의회도 마찬가지. 아니, 완전히 그건, 심지어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직접 국가기관이 들어와서 점검하고 시정조치 내주는 권한이 있는데 불구하고 서울 메트로가 당했을 때 이것들이 책임 소재가 무서워서 또 유명한 시장님한테 물을 치지 않으라고 아예 그냥 포맷시켜버렸어. 절대로 포맷시키면 안 되거든요. 사이버 해킹 방법 그대로 놔둬야지 거기서 악성코드 찾아내고 다 찾아내는 건데 그걸 포맷시켜가지고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못 걸렸어요. 그래도 서울 메트로를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이런 사이버 심리학이나 사이버 공작을 갖다가 차단시키고 또 후에 또 복구하고 실행력 넣을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국가 사이버 안보법입니다. 작년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내세웠는데 폐기해서 버렸어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국정원하고 국정원 중심부서가 돼서 사이버 안보법을 지금 국회에다 보내놨는데 지금 대리 중입니다. 해당 사항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대형 사태 터져야 정책인데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국정원의 개입을 저쪽에서 싫어하다 보니까 사이버 그쪽에 국정원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이버 안보법에.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에 그 중심 헤드타워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버상 심리전 전문용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용어를 기획 양성시키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북한하고 사상전을 벌여야 됩니다. 북한이 A라는 공격을 취하면 A라는 공격의 요소가 그걸 맞받아칠 수 있는 대응전이 개발해서 사상전을 벌여야 돼요. 이게 온라인에서 우리가 밀리면 오프라인에서 밀게 돼 있어요.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대항 심리전. 사이버 대항 심리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이 우리가 같이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으면 우리도 북한 주민 상대로 북한 인터넷 해킹하는데 여러 방법으로 북한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대북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면 되는데 북한 아까 말했다시피 아예 망구치기 안 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대충적으로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전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사이버 공간은 국경선이 없어요. 우리가 북한 공격을 한다, 대내 공격을 한다, 해외 공격을 한다고 할 때 오프라인에서는 분명히 국경이 있고 연결이 있지만은 이 사이버 공간에는 국경,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 공작을 막 댓글 공작을 하고 게시 공작을 하고 있을 때 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우리도 댓글을 달아가지고 우리도 대항 심리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난번 국정원이 약간 잘못해서 정치계의 모의를 비롯해가지고 난리 나왔습니다. 신정무사 해체하라고. 그렇지만은 이 국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우리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하는 것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맞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역사이버 심리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관이 나서면은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받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민간단체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루아이즈라고 해서 사이버 안보 감시단 같은 데서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차원에서 직접 북한에 대항해서 자유롭게 대항 심리전도 하고 우리도 댓글도 하고 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을 차단할 수 있는 것.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문제, 근거가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좀 이따 바로 뒤에 나오는데 법적으로 엄청난 제한이 있어서 제대로 차단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만큼 이제 사이버 공간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탁월한 대한민국의 은혜입니다. 넘겨볼까요? 지금 그 사이버 안보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해당 상임위에 지금 계속 대응 중인데 정말 부지하설입니다. 빠른 시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요, 원격제의 압수수색, 쉽게 말하면 온라인상에서의 압수수색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사이버 테러 조직과 사이버 해커 조직이 우리 국내를 상대로 계속 자료를 빼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압수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압수를 하도록 이 법제가 프랑스 독일은 돼 있어요. 우리는 안 돼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개념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이트 해킹을 법제화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보통신망법에 보면은 불법 정보 유통이라고 해서 금지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특정한 부서에서 해킹을 통해서 특정한 범죄 집단에 대해서 그 내용을 뽑아오면요,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불법 정보 유통해야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도 화이트 립은 온라인상 전등한 정보 수집에 대해서 법제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만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이랑 이미 다 이거 더 인정하고 있거든요. 마음껏 보잖아요. 마음껏 다 도청하고 미국 같은 데는. 아, 죄송합니다. 도청이 아니라 감청. 도청은 활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비협조입니다. 지금 요새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 사용하면은 수사기관에서 본다라는 잘못된 것들이 막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메일이라든지 외국계 메일 계정을 이용합니다. 외국계 메일 계정은 뭐가 문제냐면 수사협조가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A라는 특정 그 대상 인물이 북한과 연계하면서 안보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이메일의 통신 기록이라든지 통신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 수사기관이 그 입증해서 법원에서 합법적인 영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 구글 한국에 가가지고 영장을 제시하면서 내놓으라. 자료 내놓으라. 거부합니다. 서버가 어디냐면 미국 본사에 있어요. 구글은. 그럼 미국 본사에 보내려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영문으로도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법원 영장까지 다 합쳐서. 미국이 한 20일 만에 세탁이 오는데 협조할 수 없다. 미국 그 통신업자들은 한국의 국가안보 뭐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우리가 도와주냐. 고객 보호해주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얘기하고 싶으면, 아니, 대한민국 와서 제가 전기통신사하고 하면서 돈 버는 구글이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데 여기 협조를 안 해준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우리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법이 좀 이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협조해줘야 되는 사안이 한 4개 있어요. 첫째는 미성년자 매출 문제.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바로 협조해줍니다. 두 번째, 마약 밀매와 관련되는 이런 이메일 그렇죠? 세 번째, 테러 집단 테러리스트에 관련된 거. 기타 또 하나 있어요. 이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실시간 아니지만 빠른 시일 하루 정도면 바로 잘 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테러 쪽으로 예를 들면 이 A라는 대상자가 테러리스트다. 테러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봐야 된다고 하면 바로 도와주는데,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상 뭐 국가안보 간수활동에 의심자이기 때문에 착동스러워요. 다 하거든. 근데 얘네들, 구글 같은 애들을 갖다 우리가 하려면 국내법으로 정당한 법원에서 받은 영장을 갖다가 협조하려면 사업을 규제하는 이런 걸 도입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돼 있어요. 휴대폰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이미 소송법상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기통신 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갖다가 안 만들어놨어요. SK, KT, LG가.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휴대폰도 이 모바일 같은 경우도 영장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데, 감청할 수 있는 영장을 제시해도 감청 설비가 구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이런 법이 나와야지 말지 말 안 했습니다. 카톡도 말 안 들어요. 그다음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 조항도 필요한 거죠. 지금 이것은 사이버 심리가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이를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어야지.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아주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압수에 대하기 위해서 해당 A라는 제야단체를 갖다가 서버를 압수했다. 압수는 뭡니까? 다 삭제해버렸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몇 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어디든 북한의 대남 사이버 침대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고 건전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 등을 비롯한 이 공작을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